저는 40대 중반의 식당을 운영하는 여사장이에요. 아이 둘을 키우는 중인데 아직 조금 어려서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고 있죠. 가게가 워낙 바빠서 한번 출근을 하면 밤이 늦어야 영업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육아를 친정 부모님에게 맡기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제 상황을 들으면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올해 돌아온 싱글이 되었어요. 싱글이 된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제가 이혼을 하고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제가 피하고 싶다고, 제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되기야 할까요? 그렇다고 거기에 좌절하기보다는 저는 그걸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선택했답니다. 저는 스스로 평범하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정해진 평범의 기준이 뭐냐고 한다면 딱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뭐 크게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기구한 일을 겪은 적도 없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잘 컸거든요. 유년 시절은 무난하고 즐겁고 또 행복했어요. 어린 시절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한 거 하나 정도랄까요. 그때는 왜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펼치기만 하면 온몸이 오그라들고 좀이 쑤시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궁리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첫째가 공부가 하기 싫다고 투덜대면서 밖으로 친구들만 찾아서 나가도는 걸 보고도 솔직히 뭐라 할 말이 없긴 해요. 그게 다 저를 닮아서 그런 건데 누굴 탓하겠어요. 다행히 둘째는 딸인데 지 아빠를 닮아서인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편이에요. 지가 알아서 공부 계획도 짜고 학원도 본인이 딱 골라서 보내달라고 하고 아주 똑소리가 나죠. 대신 사회성이 지 오빠에 비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큰아들은 공부에는 아예 취미가 없지만 온 동네를 자기 앞마당처럼 쓸고 다니면서 친구도 많고 어찌나 열심히 노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니까 뭐 나중에 본인 할 일은 본인이 알아서 찾겠죠. 어떻게 보면 다들 각자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오래 하셨어요.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한식 백반집이었는데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반찬이 맛있고 인심이 후한 식당으로 주변에 유명했죠. 저희 식당은 시장 초입 번화가에 있었는데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어요. 장사가 잘 되어서 사실 저희 집은 크게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에 취미도 못 붙이고 소질이 없어 보이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여름 방학에 저를 아예 식당으로 불러내셨어요. 너 방학 동안 식당에서 알바해. 알바비 줄 테니까. 알바? 싫어. 내가 왜 일을 해? 왜 딸을 부려먹으려고 그래? 너 알바 안 하면 용돈 없어? 우리 식당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하던가. 나 아직 학생이야.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직 어린 딸 보고 돈을 벌라니. 웃기지 마. 공부를 해야 학생이지. 네가 공부를 하니 뭘 하니? 용돈 주면 매일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쁘면서. 나와서 일해. 일한 만큼 돈을 줄 거야. 그때는 진짜 엄청 신경질을 부렸지만 저는 곧 부모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막상 제가 일을 해보니까 식당 서빙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요리를 하고 설거지에 청소까지. 식당을 운영한다는 일이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알았죠. 나중에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건 좋다. 하지만 너도 네가 먹고 살 준비는 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해봐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희 집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제 힘으로 돈을 벌어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돈이 모이니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노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재미가 정말 최고였어요. 알고 보니 공부는 못했지만 저는 경제적인 감각에서는 그 누구보다 재능이 있었고 또 잘했어요. 그렇게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으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예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에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죠. 커피숍에서도 일을 하고 고깃집에서도 일을 하고 빵집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덕에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20대 초반에 샌드위치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때 막 샌드위치가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라 이게 장사가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샌드위치 가게를 차려서 저는 거기에 제 20대를 불태웠어요. 당시만 해도 안에 야채와 각종 햄을 넣은 샌드위치와 커피를 세트로 파는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직장인들이 많은 사무실이 밀집한 동네에 가게를 차리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장사를 해야 했죠. 물론 점심을 샌드위치로 해결하려는 사람들과 퇴근이나 야근을 할 때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려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려면 매일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30이더라고요. 장사는 잘 되었어요. 돈도 그럭저럭 많이 벌은 편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30이 되자마자 가게를 팔고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났죠. 그 사이 시대가 바뀌어서 근처에 샌드위치를 파는 곳도 많이 생겨서 예전보다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실 밀집 가다 보니 가끔 일을 할 때 외국인들도 오는데 영어를 못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또 민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를 잘해서 능숙하게 응대하는 알바생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요. 그러다 이제는 마지막일 것 같아 워킹 비자를 받아 호주로 떠났죠. 거기서 낮에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요. 윤수 씨, 아직도 그거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제 테이블 좀 봐줘요. 예? 아, 고마워요. 근데 테이블은 왜요? 손님이 뭐라고 해요? 음식 보고 어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어학연수를 온 거라고 했어요. 취업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어학 점수도 높일 겸 경험을 하러 온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살면서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일을 드럽게도 못했어요. 일머리가 너무 없어서 정말 명문대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버벅대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반면에 저는 일 하나는 정말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간단한 응대는 하지만 좀만 말이 길어지면 도저히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너무 웃긴 조합이긴 했지만 저는 일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은 제 영어 공부를 도와주었어요. 서로 원하는 바가 딱 맞아 떨어졌죠. 힘든 외국 생활에서 서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나이도 동갑이겠다. 서로 성격도 그런대로 잘 붙겠다. 저희는 바로 불이 붙었죠. 사실 그때까지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간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다가 주말에는 잠만 잤거든요. 그 사람이 저에게는 첫사랑이자 제대로 된 첫 연애였죠. 거기에 뭐 일찍 들어오라는 부모님이 있나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기를 해요. 저희는 불같은 연애를 하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그 사람은 취업 준비를 하고 저는 호주에서 보고 돌아온 디저트 가게 준비를 했지요. 이 카드로 학원비 결제해. 저번처럼 밀리다가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면 될 것 같아. 자기야,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공부하고 면접 준비해. 괜찮아. 빨리 취직하는 게 돈 버는 거야.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걸 신경을 써? 아니, 내가 미안해서 그래. 저번에 시험 접수비도 자기가 해주고 면접 양복도 사줬잖아. 이번 달은 고시원비까지 내줬는데 내가 무슨 여자친구 뜯어먹는 사람 같아. 무슨 그런 생각을 해. 다 사랑하니까 하는 건데. 그리고 나는 일을 해서 돈 번 지 10년이 넘었어. 더 많이 번 사람이 해주면 되지. 자기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줄 거잖아. 그럼 내가 얼른 취직할게. 그리고 바로 결혼하자. 그러면 자기 집에서 편하게 놀아. 해달라는 거 내가 진짜 다 해줄게. 정말이야. 당시
남편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집안에서 받는 지원도 거의 없었죠. 집안 자체도 그리 부유한 편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는 오래 일을 했고 모아놓은 돈도 넉넉했잖아요. 부모님도 사실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어요. 진짜 그때는 사랑에 미쳐서 아까운 줄도 몰랐죠. 제가 그렇게 남자에 미쳐서 돈이고 시간이고 마구 써대니까 부모님은 기가 막혀 하셨어요. 그리고 당장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죠. 그래, 앞으로 계획은 뭔가? 결혼 생각은 있고? 네, 아버님. 제가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이지만 얼른 취업해서 빨리 돈 모아 바로 결혼을 할 생각입니다. 돈이 빨리 안 모아지면, 취업이 빨리 안 되면 그때는 어쩌려고?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은영이가 제게 어떻게 하는데요. 은영이 생각해서라도 저는 올해 안에 꼭 취업하겠습니다. 3년 안에는 결혼을 꼭 하려고요. 믿어주세요.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말이었지만 아버지는 남편이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보기에도 아주 말쑥하고 행동도 단정했거든요. 엄마도 별말은 안 하셨지만 나중에 약간 걱정을 하시기는 하셨죠. 나는 네가 너처럼 현실적인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저런 애랑 너 괜찮니? 괜찮냐니? 무슨 소리야. 윤수 씨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진짜 잘 맞아. 그거야 외국이니까 그랬던 거고 실제로 결혼하는 건 달라. 둘이 성향이 다르잖아. 한국과 사귄 지가 몇 년인데 엄마는 성격도 비슷하고 잘 맞는다니까 싸운 적도 없어 우리. 아휴 저런 새님이랑 네가 괜찮을까 싶다. 엄마는 이래저래 걱정이야. 하지만 당시 제 귀에 엄마의 저런 소리가 들어올 리가 있었겠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그때는 제대로 이해도 못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있다가 남편이 취업이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저는 당장 결혼을 하자고 졸랐고, 그래서 취업한 지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했죠. 그야말로 남편은 맨몸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집도 혼수도 결혼 비용도 거의 저와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었죠. 그리고 물론 남편도 저를 정말 사랑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는 말이죠. 남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안 형편이 그냥 그런 편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호주로 온 이유도 학교 다닐 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등록금 대기도 벅찬 형편이라 용돈은 전부 과외 알바를 해가며 스스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그런대로 중견기업을 오래 다니시고 거기서 퇴직을 하실 정도로 중역으로 일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렇게까지 힘들 이유는 없어 보였죠. 하지만 원인은 따로 있더군요.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도 공부를 잘해서 둘 다 명문대에 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와 바로 그 형이었어요.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바로 외국에 나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도 거기서 취업을 하거나 들어와서 취업을 해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사업을 한답시고 나이 마흔이 다 되도록 외국에 살면서 계속 돈을 집에서 받아서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꼬락서니를 시어머니는 응원하면서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지금은 이래도 우리 아들은 꼭 크게 될 사람이야. 얘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공부는 윤수 씨도 잘하지 않았어요? 둘 다 명문대 갔잖아요. 아유, 윤수는 전교에서 놀던 애지만 우리 윤철이는 전국에서 놀던 애야. 전국 10손가락 안에 든 적도 있다고. 그러니 걔가 보통 큰 인물이 되겠니? 만약 고등학교 성적으로만 인생이 결정이 된다면 시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다는 걸 시어머니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한 다음 해에 퇴직을 하셨어요. 이제 두 분의 노후를 준비하기에도 늦은 때인데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큰 아들 외국 생활비며 사업 비용을 계속 보내주시고
그걸 아까워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은 자식이 당신 형님 하나인가 봐. 아니, 40 넘어 결혼하고 처자식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갑자기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나 봐. 늘 연락하면 엄마가 돈을 보내주니까. 달라고 보내주니까 계속 달라는 거지. 저러다 노후는 어쩌시려고. 당신에게 그 10분의 1이라도 좀 해주시지. 답답해. 나는 그동안 늘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외로웠는데 당신 만나서 겨우 내가 의지하고 마음 붙일 곳을 찾은 것 같아. 난 당신밖에 없어. 남편 역시 그간 힘들고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에게 섭섭한 것이 많았던 것이죠. 시아버지 역시 저에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결혼할 때 집이고 혼수고 뭐고 전부 제가 알아서 해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늘 고맙다 하셨고요. 하지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아들 유세가 쩔었어요. 제가 아까 공부 안 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사실 이때 시어머니가 저를 고졸이라고 엄청 무시를 해서 생긴 마음인 것도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고졸인 것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영어를 못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한 것은 그냥 장사를 하기에 불편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것이지 학벌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고졸이었지만 저는 돈도 잘 벌고 그때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벌을 들먹이며 저를 갈구어 댔어요. 예, 너 우리 큰아들이 보내준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겠니? 아, 그거 그냥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수 씨가 알아서 먹고 있어요. 너는? 아니야, 그거 하루에 2개 먹어야 해. 하긴 설명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으니 네가 어떻게 그걸 읽겠니? 윤수 씨가 설명서 읽고 하나리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도 그 정도 영어는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는 고졸이라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걱정이 된다. 약 같은 거 잘 봐야 하는데 아유 뭘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 뭐 고작 영양제 하나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지를 않나. 조금이라도 내 입에서 잘 모른다는 말이 나오면 호들갑을 떨면서 험한 말을 함부로 내뱉었어요. 아유 공부를 해봐야 알지. 저렇게 무식해서 어쩌니? 애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는데 어떡하니? 이런 멸시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어떨 때는 저마저 제 스스로 고졸인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마저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무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이렇게까지는 무시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서럽고 또 시어머니가 싫었죠. 그래도 처음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런 대로 살았어요. 남편은 회사를 성실하게 잘 다녔고 제가 결혼을 하고 차렸던 디저트 가게는 장사가 잘 되었고요. 그러다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면서 디저트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저는 집에서 애를 키우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한없이 자상하고 또 정말 행복해 했어요. 하지만 불행은 남편의 형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어요. 형이 결국은 외국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된 채로 한국으로 쫓기듯 들어온 것이죠. 그래놓고도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지 마누라랑 애들까지 데리고 쫄딱 망해서 한국으로 오는 주제에 또 면세점에서 바리바리 명품을 사서 들고 오다가 세관에까지 걸리는 짓을 했던 것이죠. 나 지금 공항에 가봐야겠어. 왜? 지금 회사 아니야? 형 가족은 아버님이 마중 나가셨는데 세금을 내야지 입국이 되는데 지금 돈이 없대. 아버지 카드도 한도가 찼고 나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어. 지금 무슨 소리야? 그 돈 내주러 공항을 간다는 말이야? 면세 범위를 넘어서 물건을 사오는 바람에 세금을 물고 들어와야 했는데 그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남편이 급히 달려가 돈을 내줘야 했어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명품을 오죽 샀으면 세관에 걸렸겠어요. 진짜 비싼 시계에 가방에 목걸이에 세금만 해도 몇백이었어요. 그나마 외국 생활 정리하고 남은 돈을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몽땅 다 써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그러고도 남편의 형이며 그 마누라까지 저희에게 미안한 기색은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남편이 낸 돈을 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그때 세금 낸 돈은 언제 주실 수 있어요? 저희도 외벌이에 빠듯해서 카드값도 막아야 해요. 아니 고작 그거 몇 푼에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살아요. 참네. 내가 고작 그거 떼먹을까 봐. 설마 아주버님이 떼먹기야 하겠어요? 저희가 힘들어서 그래요. 카드값 날 돌아오는데 돈이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재수 씨 사업도 했다면서 그 돈이 없어요. 재수 씨 그리 안 받는데 통이 작네.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갚을게. 이러면서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본인도 고작 그 돈이 없어서 공항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쩔쩔맨 주제에 기가 막혔죠. 그러고 갚긴 뭐 개뿔이 갚겠어요. 저는 남편을 들들 볶았죠. 하지만 남편도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카드가 내가 다 막았잖아. 문제 없는데 왜 자꾸 그 이야기 꺼내? 문제가 없다니. 600이 넘어. 그걸 그냥 넘어가자고? 형이 잘 되면 갚을 거야. 2배로 갚고도 남아. 돈 가지고 우리 집 그만 좀 무시해. 우리 형 큰 사업해서 큰 돈 벌 사람이야. 걱정 마. 뭐? 정신 차려. 무슨 또 사업이야 사업은. 당신 왜 그래?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더라고요. 남편이 하루는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것이죠. 나 회사 그만두고 형이랑 같이 사업할까 해. 내 퇴직금 사업자금으로 다 넣기로 했어. 진짜 아이템 괜찮아. 뭐? 안 돼.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왜 관둬? 절대 안 돼? 물론 저는 결사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업병에 걸리면 못 고친다고요. 이미 제 남편은 형에게 옮은 사업병 중증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말린다고 되겠어요. 시어머니까지 남편을 부추기면서 회사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형제가 사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데 그걸로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도 펄펄 뛰셨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의 대출까지 땡겨서 형과 함께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도 같았어요.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처음 몇 달에는 회사 다닐 때 받는 월급 정도의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어요. 평생 사업을 망해먹기만 했던 남편의 형이 이번이라고 다를 이유가 있을 리 없죠. 사업은 창업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개같이 망해버렸어요. 제가 오죽하면 개같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원래 자본금만 까먹은 정도가 아니라 다 날리고 빚만 남았어요. 그 일로 시댁집까지 날렸죠.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부랴부랴 나서서 남편만 그 빚잔치에서 겨우 빼오고 월세방 하나 구해서 시어머니를 사시게 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집을 넘기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죠. 그 사단이 났으니 저에게 남은 결론은 당연히 이혼이었어요. 그나마 집이며 뭐며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날린 게 없는 게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남편은 졸지에 신용불량자 백수가 되어버렸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도 시어머니 집으로 꺼지고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지만 저는 받아줄 마음이 진짜 1도 없었죠. 진짜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큰애가 겨우 5살, 작은애가 3살이었거든요. 진짜 이 화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애들도 아직 어린데 나 혼자 어떻게 하나 막막해 하는데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너 시장상가 알지? 거기 1층 가게가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났어. 마침 주인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가게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니들이 장사를 해볼래? 네? 거기 식당을요? 세팅 다 되어 있으니 바로 장사 시작해도 돼. 주인이 장사할 사람이 있으면 권리금 없이 준다더라. 세도 안 받을 테니까 거기서 장사라도 해.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사업할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럴 마음은 있지?
네, 저 진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강서방 믿네. 너도 살다 한 번 넘어진 것 가지고 애들 아빠인데 매정하게 그러면 못 쓴다.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너도 마음 고쳐먹어. 남편은 그날 정말 펑펑 울면서 진짜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 약속을 했어요. 진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저거 뭐 이쁘다고 잘해주나 싶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엄마도 옛날에는 그렇게 다 퍼주더니 이번에도 좀 봐줘라 이러시면서 토닥여 주셔서 그렇게 또 넘어가기로 했죠.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원래 가게를 하던 건물을 사시고 다른 곳에도 건물이 또 있었어요. 저희가 식당을 시작한 곳이 다른 건물 1층 식당이었죠. 저희는 그곳에 엄마가 하시던 것과 같은 작은 한식집을 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엄마가 모든 노하우도 다 알려주셨죠. 저희 부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애들은 친정 부모님이 키워주시다시피 하셨고 시어머니도 면목이 없었는지 저희 식당에 와서 설거지며 허드렛 일을 하셨죠. 시아주버니 부부는 어디론가 도망을 갔어요. 진짜 기가 찼지만 일본에 가서 일을 한다며 곧 재기해서 온다는데 제가 관심 없다 그랬죠. 정말 저희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게는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마케팅과 홍보 쪽 일을 해서인지 홍보도 잘했어요. 인터넷으로 광고도 하고 어찌저찌 홍보를 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손님이 크게 불어난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모든 시련을 극복한 줄 알았어요. 저희 가게는 그렇게 점점 번창을 하더니 몇 년 사이 줄을 서는 맛집으로 대박이 났어요.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점심 장사를 끝내기도 전에 재료가 동이 나서 그날 하루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었을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했어요. 주방 일은 거의 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어떤 날은 허리 한번 펼 새도 없이 일을 했어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힘든 줄도 몰랐죠.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그득그득 가게에 가득 차고 돈통에 쌓이는 돈을 보면 절로 힘이 났거든요. 그렇게 가게가 번창을 하면서 시어머니도 집에서 쉬시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 가게가 한가해서 그렇지 일이 바빠지면서 시어머니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기도 했고 솔직히 그간 큰 도움도 안 되긴 했어요. 남편이 일을 못하는 건 시어머니를 닮아서였는지 일을 정말 더럽게도 못하셨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가게가 잘 되고 나서는 굳이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집에서 쉬시게 되신 거였죠. 그 사이 집도 전셋집으로 구해서 옮겨드렸고요. 이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이해야, 진짜 고맙다. 내가 정말 너에게 미안한 것도 많고 너무 고마워. 이제라도 그렇게 알아주시니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그러니 이제 너무 큰아들만 찾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럼 나 이제 안 그런다. 절대 안 그럴게.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이렇게 순조롭게만 잘 굴러갈 줄 알았어요. 돈은 정말 매일매일 엄청나게 벌렸어요. 물론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았고 인건비도 들었지만 일단 저희는 가게세를 안 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복이었죠. 그래서 돈을 잘 모을 수 있었어요. 저는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목돈을 모아서 친정 부모님에게 한번 드렸어요. 그래봐야 그동안의 가게세보다 조금 더 보탠 수준에 불과했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였죠. 이제 돈 좀 겨우 모았는데 그걸 다 드리면 어떡해? 당신 어이없다. 이제 겨우? 여기 이 가게 우리 아빠 거야. 우리 아빠가 공짜로 여기서 장사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당신 그거 잊었어? 잊은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나는 늘 이야기했어. 돈 좀 모이면 부모님 드릴 거라고. 그러는 당신은 저번 달에 외제차 사면서 나에게 상의했어? 아이 그건 갑자기 싸게 나왔다길래. 그리고 나 혼자 타는 차 아니고 우리 같이 타는 차잖아. 이거랑 같아?
그래서 내가 타기라도 했어? 내일 당신이 끌고 다니지. 거기에 차 살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돈 드릴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짜증을 내면서 마구 질러대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대꾸를 못하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은 확실히 변해 있었어요. 돈을 좀 벌고 빚을 청산하고 주변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 돈 잘 버는 사장님, 사장님 소리를 듣더니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다니더군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것도 조금 지나면 현실을 깨닫겠거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저의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미친 듯 바쁜 장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한 뒤 저는 가게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늦은 저녁 시간이었죠. 남편은 어디 가고 없었어요. 늘 뒷정리를 할 때쯤이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저는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고 다른 직원들과 뒷정리를 하고는 했죠. 그리고 텅 빈 홀에서 쉬면서 차를 한 잔 마시다 보면 남편이 슬그머니 나타나고는 했어요.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하는 것이 저희 일과였죠. 그날도 그렇게 저는 다른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른 날과 좀 다르더라고요. 옆에 웬 젊은 년 팔짱을 끼고 나타난 거였죠. 저는 그 젊은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가게에 새로 들어와 몇 개월 일을 하다 그만둔 직원이었거든요. 얼굴도 반반하고 활달한 성격에 잘 웃는 아가씨라 인기가 많은 듯 보였는데 그 사이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뻔히 내가 있는데 내 앞으로 둘이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가게에 나타나는 그 꼴이 너무 기가 막혀 저는 입만 벌리고 멍하니 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자 남편이 이러더군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헤어져 주라.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한참을 버벅대다가 저는 겨우 대답했죠.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래? 누구 덕에 이만큼 사는 건지 넌 모르니? 그깟 상가 건물값 얼마나 한다고 그래? 다 줄게. 그냥 도장이나 찍고 나가 이년아. 깔끔하게 끝내자. 어머 오빠 말 좀 곱게 해. 사모님 충격받으셔. 어찌나 뻔뻔한지. 둘은 저에게 그래놓고 낄낄낄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화도 안 났어요. 문득 저 직원이 일을 할 때 슬쩍 나에게 말을 흘리던 주방 이모가 생각이 나더군요. 저 새로 들어온 젊은 매니저 좀 조심해야겠어. 왜요? 이쁘고 젊어서? 저런 직원 있으면 장사에 도움이 되는데 뭘 조심해요. 일하는 거 봐봐. 일은 설렁설렁하면서 사장님에게 눈웃음이나 살살 치고 매일 카운터에 가서 꼬리 치는 거 안 보여? 아유 이 바쁜 와중에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런 아가씨가 무슨 다 늙어 빠진 남자에게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마누라가 여기서 일만 하니까 저 사장이 저렇게 맘 놓고 히덕거리지. 저거 보통 여우 아니야. 진짜 조심해야 해.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럴 리 없다고 그냥 웃어 넘겼어요. 워낙 아줌마들도 많고 돈은 말도 많아서 그것도 그러려니 했지요. 그러다 몇 달 안 있어 자기가 알아서 그만두길래 그 일은 그렇게 잊혀졌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둘은 알았으면 이혼을 빨리 해달라는 둥 낄낄거렸어요. 이렇게 직접 보여드려요. 사모님이 믿으실 것 같아서 오빠가 오자고 했어요. 저는 되도록 모르게 하고 싶었다고요. 뭐 됐어. 이렇게라도 해야 네가 떨어질 거잖아. 안 그래? 여기 가게 월세. 아니다. 상가 얼마야? 그냥 내가 사는 거라 하지 뭐. 돈 다 줄게. 그러니 먹고 떨어져. 지금 말 다 한 거지? 그래. 다 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나올 필요 없어. 이 상가 내가 사는 거니까 그 돈 먹고 도장이나 빨리 찍어. 저는 차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담담하게 웃으면서 대꾸했어요. 굳이 안 줘도 돼. 도장은 내가 찍어줄게. 뭐? 그래? 그래, 이혼한다고 했으니 이혼 의사가 있다고 한 것만 적어줘. 다른 여자와 나타났으니 그것도 적던가. 그리고 애는 키울 생각 없지? 일단 여기다 적어.
무식한 게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래, 다 적어줄 테니 나중에 말이나 바꾸지 마. 그 인간은 낄낄대면서 제가 적으라는 걸 순순히 적어주더군요. 둘 다 지장도 찍어 작성한 종이를 제가 가져가면서 바로 이혼 서류를 보내기로 하고 저희는 헤어졌어요. 남편은 상간녀의 허리를 꼭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번 돈으로 산 외제차를 타고 떠나더군요. 뭐 이제 가게 걱정은 말라나요? 저는 담담했어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하고 또 화를 내실까 하는 걱정과 애들에게는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할까 하는 걱정 정도,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연놈들이 찾아왔던 날, 다음 날은 가게의 정기 휴무일이었어요. 아마 그 인간은 그걸 일부러 노리고 정기 휴무 전날을 골라서 저에게 폭탄을 터트린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 인간은 몰랐을 거예요. 가게는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마 한동안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의 허락과 저의 결정 없이는 말이에요. 저는 다음 날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물론 귀책은 그 인간에게 있으니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했죠. 강크게 이혼도 하기 전에 딴 여자랑 팔짱을 끼고 가게에 나타나다니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어요. 변호사도 기가 막혀 했죠.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증거가 명확하니 혼인 파탄의 책임은 100% 남편에게 있네요. 여기에 가게도 전부 선생님 것이니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제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여 주세요. 변호사비는 걱정 마시고요. 매일 저보고 고졸이라고 은근 무시하더니 완전히 상식도 없는 놈이었어요. 저는 불륜의 증거로 저희 가게 CCTV 화면을 가지고 갔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조건을 무조건 맞춰서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고요. 제가 이혼 사실을 알리자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극대노하셨어요. 아버지는 당장 이 자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시기까지 하셨죠. 하지만 제가 침착하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렸어요. 됐어요. 그냥 잊으세요. 이미 끝난 인연 이제 와서 화를 내면 뭐하고 혼을 내주면 뭐해요. 그렇다고 인연이 다시 이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럼 파렴치하고 은혜도 모르는 놈을 그냥 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데 속 끓이지 마시라고요. 그놈 죗값은 제가 아주 피눈물 나게 다 받아올 거예요. 아니, 이미 그놈은 지복을 지가 발로 찼어요. 차라리 그때 그냥 헤어진다고 할 때 헤어지라고 할 걸.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그런 놈을 믿은 게 아니었는데. 아빠는 최선을 다해 주셨잖아요. 아빠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으니 괜찮아요. 제 말에 부모님은 조금 진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혀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으니 안심하시는 것 같았고요. 제 말은 진짜였어요.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인간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담담히 제가 해야 할 일을 전부 처리했죠. 그리고 다음 날 모처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는데 이른 새벽부터 전화에 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문자도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아마 가게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지요. 당연했어요. 그 가게는 엄연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업장 신고도 제가 사장으로 되어 있으니 그 가게는 제 거였으니까요. 저는 모든 가게 출입문의 자물쇠를 바꾸었고 그 인간은 제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새벽에 가게에 나왔던 그 인간은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느긋하게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 겨우 전화를 받았죠. 남편은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게 뭐야? 왜 우리 가게 앞에 영업정지 공고문이 붙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거? 내가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잖아. 그래서 자진 신고했어. 아마 5일 정도 영업정지일걸?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갑자기 가게 문을 닫으면 어쩌라는 거야? 가게 출입문은
왜 다 바꿨어? 너 진짜 양심도 없어? 아시겠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서빙을 하는 사람은 모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걸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저는 갱신 기간이 이틀 정도 남아서 휴일에 갱신을 하려 했지만 하지 않고 보건소에 자진 신고를 했어요. 보건증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는 직원을 쓴 가게는 당연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죠. 아침부터 악을 쓰는 남편의 논리는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인간을 비웃으며 담담히 대꾸했어요. 저기요, 정신이 나가셨나 본데 이 가게 처음 문 열 때 당신이 신용불량자 직전이어서 전부 내 명의로 한 거 기억 안 나시나 보죠? 뭐? 그래도 이 가게 사장은 나야. 전부 내가 사장이라고 알고 있다고. 그건 알 바 아니고 서류상 그 가게는 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보건증 갱신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끊어. 나 피곤해서 좀 자야겠으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물론 가게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했죠. 그간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식당 운영을 하면 필수적인 보건증 갱신도 못하고 살았으니 잠시 휴식기를 가지겠다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고도 전화는 계속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지겨워서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역시 고함을 질러댔죠.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응대했어요. 야, 갑자기 이게 뭐냐? 왜 집을 빼라고 부동산에서 찾아와 이러는 거야? 어머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아범이 딴 년이랑 바람난 거 미리 알고 계셨죠? 아, 그건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년놈들이 가게에 와서 주접을 떨다가 돌아갈 때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래 따라가 지켜보았어요. 아마 이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림을 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랬다면 그 집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상들이 향한 곳은 뜻밖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단지로 사라졌거든요. 저는 바로 사람을 붙였어요. 그것들은 이미 부부놀이를 하면서 시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하하호호 깨가 쏟아지더군요. 상간녀와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장을 보러 가는 사진을 보는데 그냥 웃겼어요. 진짜 이 가족들은 상식이고 뭐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싶었거든요. 하긴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 어디 멀쩡한 집을 얻어줄 만한 돈은 없을 테고 그래도 살림은 차리고 싶었을 테니 고작 선택한 곳이 시어머니가 사는 전셋집이라니 그것도 저희가 벌어서 얻어준 그 집 말이죠. 시어머니는 이미 아들과 그 상간녀와 다 짠 상태였어요. 그러니 제가 그 집을 그냥 두고 시어머니를 편하게 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말했죠. 증거 다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새며느리로 정하고 하하호 그러셨대? 애들 생각은 안 나셨어요? 됐다 됐어. 우리가 너 아니면 못 살 줄 알아? 사근사근하고 대학도 나온 젊은 애랑 새 출발하면 그만이야. 네, 그러세요. 새 출발 잘 하시고요. 그러니 헛며느리가 얻어준 집에서 새 출발하시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러니 얼른 방 빼시고 새 집에서 좋은 새 출발하세요. 가게 너만 할 줄 알아? 이제 우리도 할 줄 알아? 이런 걸로 협박이나 하고 무식해서. 네, 무식한 년이랑 인연 잘 끊으시고요. 일주일 안에 방 빼세요. 아셨죠? 저는 남편에게도 경고했어요. 가게도 전부 내 거니까 당장 꺼지라고 말이죠. 그 인간은 그 사이에 돈을 좀 빼돌려서 챙겨놓은 눈치였어요. 사실 저도 이전부터 그런 짐작은 하고는 있었지만 남편도 개인적인 돈이 필요하겠거니 싶어서 그동안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 근래 특히 바빠 제가 정신이 없는 사이 꽤 많은 액수를 빼돌렸더라고요. 저는 가게 매출 전표를 샅샅이 뒤져서 남편이 빼돌린 돈 액수를 추려내었어요. 생각보다 꽤 큰 액수였죠. 대부분이 최근에 큰 금액으로 이루어졌고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미 돈을 빼돌렸으니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버텼어요. 가게도 저희 아버지가 내주신 곳이고
업장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가게 시작할 때 도와주시고 일 가르쳐 주신 분도 제 친정엄마예요. 재산 분할은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도 여기서 일한 세월이 6년이 넘어요. 그간 월급다운 월급도 못 받고 우리 어머니도 초창기에 일을 했다고요. 홍보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죠. 저희 다툼은 치열했어요. 전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죠. 소송? 하고 싶으면 해.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어. 나 그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뭐? 또 진짜 이렇게 독하게 해야겠어? 돈이면 아주 환장을 하더니 진짜 독하다 독해. 고생하는 마누라 두고 젊은 년이랑 바람나서 자식도 버리고 돈 달라고 하는 네 입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 그래, 어디 할 만큼 해봐. 지금 합의 안 하면 난 끝까지 갈 거니까. 제가 그렇게 협박을 했더니 뭐 더럽고 치사하다나요? 그러더니 결국 합의에 응하더군요. 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기로 했지요. 애초에 남편은 애들에게는 관심도 없었지만요. 사실 전 남편이 빼돌린 돈이며 재산이 은근 꽤 되어서 그것까지 다시 되찾고 싶었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혼인 기간도 길고 일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하기에 아쉽지만 포기했죠. 전시어머니가 살던 집은 칼같이 빼버렸어요. 전시어머니가 그 동네가 좋다고 마음에 들어 하시길래 저는 내년쯤에는 아예 그 집을 사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할 작정이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전시어머니와 전남편 그리고 상간녀는 아주 온 동네가 시끄럽게 욕을 하면서 이사를 갔어요. 애초에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종자들인 것 같았죠. 저는 그렇게 그 인간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물론 전 남편은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질 인간이 아니었지만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 근처에 다시 식당을 열었어요. 저는 이미 그럴 것이라 예상을 했고요. 당연히 그 식당이 잘 되겠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저희 가게와 비슷한 점이 있으면 바로 소송을 걸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런 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걸 이용해서 제 가게와 아주 비슷한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악독한 홍보전을 펼쳤어요. 내용이야 뻔했죠. 뭐 제가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뺏고 남편을 내쫓았다나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뭐 입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요? 게다가 전 남편이 새로 문을 연 가게에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와 있었어요.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돌아온 전 남편의 형 부부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저희 가게가 대박이 나니까 고세를 못 참고 나타나 저를 잘라내고 가족들끼리 새로 같이 하면 더 대박이 날 것이라 꾸셨겠죠.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그 말에 또 홀랑 넘어갔을 테고 말이죠. 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결말을 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도용으로 소송을 걸기는 했지만 저는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저는 가게를 재정비해서 한 달 만에 재오픈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그 인간들과의 마케팅과 여론전은 맹렬하게 대응을 했죠. 전 남편이 직원과 불륜을 해서 이혼 소송 중이고 또 가게 레시피와 많은 것들을 훔쳐가 그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밝혔고요. 저희의 이야기는 한때 핫한 소식으로 인터넷을 달궜죠.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에게 있었어요. 전 남편이 간과한 것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가게를 경영하고 모든 레시피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요리를 한 사람은 바로 저잖아요. 엄마가 전해준 노하우에 저만의 비법이 더해져 저희 집 요리에는 특별한 점이 생겼던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전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당연히 제가 모든 소스며 음식에 들어가는 간장을 혼자 만들었고 그건 그 어떤 직원에게도 철저하게 비밀이었어요. 물론 전 남편에게도 그랬죠. 뭐 전 남편이야 주방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알려준다 했더라도 듣지도 않았겠지만요.
거기에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원조집이 어디 있는지 다들 아는데 원조집을 따라한 곳이라는 분명한 사실에 사장 남편이 바람이 나서 차린 것이라는 소문이 나니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아니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전 남편이 차린 식당이 진짜로 맛있고 좋은 가게였다면 소문이 어찌 되든 말든 사람들이 그리로 갔을 수도 있었겠죠. 불륜이고 뭐고 간에 맛있고 좋은 식당을 찾는 사람들과 큰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냉정한 고객들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의 식당은 맛도 원래 식당보다 못한데 가격까지 비쌌어요. 그러니 누가 가겠어요. 제가 친정 엄마에게 배운 가장 큰 노하우 중 하나는 손님들에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손님들에게 후회야 그게 다 돌아온다는 것이 엄마의 큰 가르침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손해는 안 나게 해야 하는 건데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와 저희 친정엄마는 그걸 잘 알고 있었고 전 남편과 그 형은 그걸 알지 못했죠. 오히려 가격은 비싸고 원조집보다 박하게군이 장사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물론 아마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한 데다 가게 월세까지 내야 했으니 가격을 올려야 하기는 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늘 하던 대로 장사를 했어요. 문을 잠시 닫았다 열었더니 손님은 오히려 더 몰렸어요. 문 닫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손님들도 있었죠. 저희 가게는 계속 성업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기가 막힌 일도 생겼죠. 종업원이 허겁지겁 달려와 식당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나아가 보니 전 남편이 가게 앞에 얼굴이 허옇게 되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망했어. 어떡해. 그 여자가 돈을 전부 들고 튀었어. 뭐? 그 여자 꽃뱀이었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됐는데 그나마 조금 남은 돈에 레시피책까지 전부 들고 도망갔다고. 내 외제차도 끌고 갔어. 나 어떡해? 이러면서 남의 가게 앞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젊은 여자가 엉겨붙으면 돈 보고 붙는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있는데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빵 터져서 그 앞에서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어요.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인간은 내가 웃는지도 모르고 엉엉 울기만 하고요. 한참을 웃고 나니 이 인간이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보이는 건지 싶더라고요. 저는 들어가며 직원을 불렀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소금이나 뿌려요. 소금이요? 재수 온부틀러. 저러고 나면 알아서 가겠지. 아유, 어디 대낮부터 술 취한 아저씨가 남의 가게 앞에서. 알았어요, 사장님. 제가 소금 뿌리고 올게요. 나중에 가게에 들어와서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 직원은 전 남편에 대고 빨리 가라면서 야무지게 굵은 소금을 촥촥 뿌려대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한참을 웃었네요. 전 남편의 식당은 결국 망했어요. 그 식당 근처로 저희 집을 따라한 비슷한 컨셉의 식당이 우후죽순으로 더 생긴 데다가 돈이 들어오는 족족 가게 월세와 대출, 거기에 형 부부가 돈을 마구 빼가서 매달 빚만 쌓인 모양이었어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장사를 접었죠. 지금은 어디 지방에 가서 노가다를 뛰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시모도 따라가서 둘이 월세방에 살면서 전시모는 아들 밥을 해주고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한다고 했어요. 가끔 전시아버지가 들여다보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모양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좋으련만 그 인간들은 아직 철이 들려면 멀은 것 같아요. 하루는 큰아들이 용돈을 모아서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엄마 돈 주는 거야? 아니, 엄마는 나중에 줄게. 그거 내 용돈 모은 거니까 아빠에게 좀 보내줘. 아빠? 아빠는 왜? 아빠가 저번에도 우리 보러 안 왔잖아. 내가 왜 안 왔냐고 했더니 아빠가 우리 보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서 보러 못 온대. 그래서 내가 차비 보내주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혼하고 나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진짜 처음으로 전 남편에게 분노를 느꼈죠. 저는 아들의 손에 용돈을 다시 쥐어주면서 그랬어요. 아니라고. 아빠가 바빠서 못 왔는데 미안해서 농담을 한 거니까 걱정 말라고 진짜라고 잘 도닥였죠.
그리고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는 남편으로 실패했으면 됐지. 아빠로서도 실패한 인간이 되고 싶어? 그딴 거지 같은 소리가 정말 하고 싶니? 아, 그냥 해본 말이야. 내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나도 모르게 미안해. 한 번만 더 우리 애들 마음에 상처 주면 그때는 진짜 너 차비도 없게 만들어줄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아. 돌아보면 저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았다 자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도 후회되는 일도 있고 또 아쉬운 일도 있지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저는 과거를 돌아보는 후회 따위는 이제 접어두고 앞만 보며 열심히 살 생각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더 열심히 떳떳하게 잘 살아야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해보면 후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더라고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과거의 가슴 아픈 기억이나 후회되는 일 때문에 마음에 짐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과거는 과거의 일로 두고 앞만 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우리는 살 날이 남아있고 그날이 얼마가 되든 앞으로 행복하면 또 그걸로 된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또 늘 행복하세요.